본 오디오북은 로버트 그린의 기념비적 저작인 인간 본성의 법칙을 요약한 심층 해설판입니다. 이 책은 수백만 년에 걸친 인류 진화의 산물인 인간의 본능적 충동과 심리적 기제를 적나라하게 파헤치고 있습니다. 저자는 전작 권력의 법칙, 전쟁의 기술, 유혹의 기술 등을 통해 인간 관계의 권력 역학을 탐구해 왔습니다. 이 책에서는 그 모든 행동의 근원이 되는 인간 본성 자체를 탐구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로버트 그린은 인간을 사회적 동물로 정의하며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고통과 실패가 타인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자신의 내면을 통제하지 못하는 데서 기인한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이 오디오북은 단순히 책의 내용을 요약하는 것을 넘어 청취자가 자신의 내면을 수술대 위에 올려놓고 집도하듯 정교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로버트 그린의 인간 본성의 법칙 심층 해설판. 제1장 비이성적 행동의 법칙. 핵심 포인트. 우리는 스스로를 이성적인 존재라고 믿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는 내면 깊숙한 곳에서 솟아오르는 감정에 끊임없이 휘둘리는 동물입니다. 진정한 이성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감정과 생각 사이에 거리를 두는 치열한 훈련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후천적인 능력입니다. 내용 요약. 기원전 5세기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는 스파르타와의 전쟁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당시 아테네를 이끌던 지도자 페리클레스는 성벽 밖에서 스파르타군이 국토를 유린하는 모습을 보며 분노에 차 밖으로 나가 싸우자고 아우성치는 시민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시민들은 공포와 분노라는 원초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있었고 당장의 복수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자살 행위나 다름없는 전면전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페리클레스는 달랐습니다. 그는 대중의 비난과 모욕을 묵묵히 견뎌내며 자신의 감정을 철저히 통제했습니다. 그는 성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해굴력을 이용해 적의 보급로를 끊는 냉철하고 장기적인 전략을 고수했습니다. 결국 그의 이성적인 판단 덕분에 아테네는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우리는 평소에 자신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위기나 스트레스 상황이 닥치면 뇌의 편도체가 활성화되면서 순식간에 감정의 노예로 전락한다는 사실입니다. 로버트 그린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내면의 아테나를 깨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혜의 여신 아테나처럼 혼란스러운 전장 한가운데서도 한 발짝 물러서서 자신과 상황을 객관적으로 내려다보는 관찰자를 길러야 합니다. 누군가의 말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화를 내거나 기뻐하기 전에 잠시 멈춤 버튼을 누르고 그 감정의 뿌리가 어디서 왔는지 질문해 보십시오. 나의 판단을 흐리는 확증 편향이나 집단 심리를 경계하고 감정이 가라앉고 이성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심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운명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문장 마무리.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한 발짝 물러서서 나 자신을 관찰하는 훈련만이 당신을 반응하는 동물에서 지혜로운 인간으로 거듭나게 할 것입니다. 제2장 자기도취의 법칙. 핵심 포인트. 인간은 누구나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타인의 관심과 인정에만 목매는 병적인 자기애를 타인의 감정과 관점을 깊이 이해하는 공감 능력으로 승화시킬 때 우리는 비로소 건강하고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러시아의 데무노 톨스토이와 그의 아내 소냐의 결혼 생활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톨스토이는 전 세계의 인류애와 평화를 설파했지만 정작 가장 가까운 아내의 고통에는 무심했습니다. 아내 소냐 역시 남편의 사랑을 독점하기 위해 히스테리를 부리고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숨막히게 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내가 얼마나 희생하고 있는지를 증명하기 위해 평생을 싸웠고 결국 톨스토이는 아내를 피해 집을 나갔다가 객사하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았습니다. 반면 소련의 독재자 스탈린은 타인을 오직 자신의 권력을 위한 도구로만 여겼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유쾌한 척했지만 내면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고 끊임없이 주변을 의심하며 수많은 사람을 숙청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자기의 에너지가 오직 자신의 내면으로만 향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로버트 그린은 나르시시즘을 없애야 할 질병이 아니라 방향을 바꿔야 할 에너지로 정의합니다. 우리는 이 강력한 자기애의 방향을 밖으로 돌려야 합니다. 이를 위한 핵심 기술이 바로 공감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는 태도적 공감, 상대의 기분과 몸짓을 따라하며 신체적으로 느끼는 내장적 공감, 그리고 탐정처럼 상대의 배경과 가치관을 탐구하는 분석적 공감을 훈련하십시오. 나 자신에 대한 몰입을 멈추고 타인을 향해 진심 어린 호기심을 가질 때
우리는 고립된 자아의 감옥에서 걸어나와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진정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한 문장 마무리. 타인의 인정에 목마른 유아적 자기애를 버리고 타인의 고통과 욕망을 깊이 이해하는 공감력으로 전환할 때 당신은 진정으로 사랑받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제3장 역할 놀이의 법칙. 핵심 포인트. 사람들은 사회적 생존을 위해 각자의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배우들입니다. 상대가 보여주는 겉모습이나 말에 속지 말고 비언어적 신호를 통해 그 이면의 실체를 꿰뚫어보는 동시에 나 또한 상황에 맞는 최선의 가면을 쓸 줄 알아야 합니다. 내용 요약. 20세기 최고의 최면 심리치료사 밀턴 에릭슨은 10대 시절 소아마비로 전신이 마비되어 침대에 누워 지내야 했습니다. 그는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눈으로 가족들의 행동을 관찰하며 시간을 보냈는데 이때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이 입으로는 좋다, 동의한다라고 말하면서도 몸으로는 미세하게 떨거나 눈동자를 굴리며 거부의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인간이 언어라는 가면 뒤에 숨기지 못하는 제2의 언어, 즉 비언어적 신호를 끊임없이 발산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사회라는 거대한 연극 무대 위에서 살아갑니다. 누구나 자신의 본심을 숨기고 상황에 맞는 페르소나를 씁니다. 하지만 완벽한 연기는 불가능합니다. 다리의 초조한 움직임, 입가에 스치는 미세한 경멸, 목소리 톤의 변화 등에서 반드시 본심이 새어나옵니다. 우리는 상대의 화려한 말솜씨나 연출된 이미지에 현혹되지 말고 그 이면에 숨겨진 불안과 욕망을 해독하는 예리한 관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나 자신 또한 투명한 것이 능사가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상황과 목적에 맞게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때로는 신비주의를, 때로는 친근함을 연출할 수 있는 능숙한 배우가 되는 것이야말로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나를 지키고 영향력을 넓히는 지혜입니다. 한 문장 마무리. 세상이라는 거대한 연극 무대에서 상대의 발연기에 속지 않는 예리한 관객이자 오스카상을 받을 만한 최고의 연기를 펼치는 주연 배우가 되십시오. 제4장 강박적 행동의 법칙. 핵심 포인트. 사람의 성격은 유년기에 형성된 강박적 패턴의 끊임없는 반복입니다. 따라서 사람을 판단할 때는 일시적인 말이 아닌 장기적인 행동 패턴을 봐야 하며 나 자신의 파괴적인 반복 강박을 끊어내기 위해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내용 요약. 영화 아이언맨의 모델이기도 했던 억만장자 하워드 휴즈는 젊은 시절 대담한 사업가이자 비행사로 명성을 떨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 깊은 곳에는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세균에 대한 병적인 공포와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강박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성공은 이러한 강박을 완벽주의로 포장해 주었지만 나이가 들고 통제할 수 없는 변수들이 늘어나자 그의 강박은 파괴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비행기 사고 후유증과 약물 중독 속에서 호텔방에 집거하며 손을 씻느라 피가 날 때까지 문지르는 기행을 일삼다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하워드 휴즈의 사례는 성격이 곧 운명임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절대 한 번만 실수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하고 과거에 회피한 사람은 또 회피합니다. 이것은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라 뇌에 새겨진 신경회로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 그들의 현란한 약속이나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과거의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집요하게 추적해야 합니다. 또한 나 자신의 반복되는 실패 패턴을 인지해야 합니다. 불안할 때마다 숨거나 공격하거나 돈을 쓰는 패턴이 있다면 이를 인지하고 의도적으로 그 반대 행동을 취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익숙한 행동 방식을 거부하고 새로운 반응을 선택하는 것만이 정해진 운명을 바꾸는 유일한 길입니다. 한 문장 마무리. 과거의 행동은 미래의 예고편이니 타인의 강박적 패턴을 읽어내고 당신 자신의 파괴적 습관을 의식적으로 재설계하여 운명의 주인이 되십시오. 제5장 선망의 법칙. 핵심 포인트. 인간은 이미 가진 것에는 쉽게 실증을 느끼고 가질 수 없는 것을 욕망합니다. 따라서 타인과의 관계에서 모든 것을 다 보여주지 말고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신비로움과 결핍을 유지하여 상대의 욕망을 자극해야 합니다. 내용 요약. 패션의 아이콘 코코 샤넬은 단순히 옷을 파는 디자이너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고아원 출신이라는 불우한 배경을 철저히 숨기고 자신을 신비로운 존재로 포장했습니다. 그녀는 당시 여성들이 입던 거추장스러운 드레스 대신 남성복의 편안함을 도입하여 혁신을 일으켰지만 그녀의 진짜 성공 비결은 대중의 욕망을 조종하는 기술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사생활을 베일에 쌓이게 하고 제품의 희소성을 유지함으로써 사람들이 샤넬이라는 브랜드에 대해 끊임없이 환상을 품게 만들었습니다.
뇌과학적으로도 도파민은 보상을 얻었을 때가 아니라 보상을 기대할 때 가장 많이 분비됩니다. 즉, 완전히 소유하는 순간 욕망은 사라집니다. 선망의 법칙은 이 원리를 인간관계에 적용합니다. 너무 친절하고 항상 곁에 있는 사람은 편안할 수는 있어도 강렬한 매력의 대상은 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연락을 줄이거나 모임에 빠져 상대방이 당신의 빈자리를 크게 느끼게 하십시오. 당신이 없을 때 상대방의 상상력은 당신을 더욱 매력적인 존재로 미화시킵니다. 또한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인기 있는 존재임을 은연중에 드러내 경쟁 심리를 자극하십시오. 남들이 욕망하는 것을 나도 욕망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만족이 아닌 결핍을, 투명함이 아닌 신비로움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십시오. 한 문장 마무리. 너무 가까우면 경멸을 낳고 너무 멀면 이치니 적절한 부재와 신비감으로 상대의 상상력을 자극하여 끊임없이 당신을 갈망하게 만드십시오. 제6장 근시안의 법칙. 핵심 포인트. 우리는 눈앞의 이익이나 현상에만 반응하는 근시안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필연적으로 실패를 부르므로 시간을 길게 늘려 사안의 인과관계와 장기적인 결과를 내다보는 원근법적 사고를 훈련해야 합니다. 내용 요약. 1720년 영국에서 발생한 남해 회사 거품 사건은 집단적 근시안이 빚어낸 거대한 사기극이었습니다. 실제 수익 모델이 전무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폭등하자 귀족부터 서민까지 너 나 할 것 없이 투기에 뛰어들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었던 아이작 뉴턴조차 나는 천체의 움직임은 계산할 수 있어도 인간의 관계는 계산할 수 없다며 전 재산을 날렸습니다. 그들은 눈앞의 주가 그래프 상승에만 매몰되어 거품이 터진 후의 파국을 전혀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스트레스나 공포, 탐욕 등 강렬한 감정에 휩싸이면 시야가 터널처럼 좁아지는 현상을 겪습니다. 당장의 문제 해결에 급급하느라 문제의 근본 원인을 놓치고 임시 방편적인 대책이 나중에 더 큰 재앙으로 돌아오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현대 사회의 정보 과잉과 속도 경쟁은 이 근시안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우리는 눈앞에 벌어진 현상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를 끊임없이 자문하며 행동의 연쇄적 결과를 시뮬레이션해야 합니다. 당장은 손해를 보거나 비난을 받더라도 장기적인 목표에 부합한다면 묵묵히 밀고 나가는 전략적 인내를 기르십시오. 최후의 승자는 가장 빨리 달리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멀리 보는 사람입니다. 한 문장 마무리. 눈앞의 마시멜로에 흔들리는 동물적 본능을 억제하고 역사의 흐름과 미래의 결과를 높은 곳에서 조망하는 독수리의 눈을 가지십시오. 제7장 방어적 태도의 법칙. 핵심 포인트.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의견과 자아가 공격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상대를 설득하려면 논쟁으로 이기려 들지 말고 먼저 그의 자존감을 세워주어 방어 기제를 스스로 해제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내용 요약. 미국의 36대 대통령 린든 존슨은 젊은 시절 상원에서 활동할 때부터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설득의 달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 당시 상원의 실세였던 리처드 러셀의 지원이 절실했습니다. 존슨은 러셀에게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거나 논리적으로 설득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러셀이 중요하게 여기는 남부의 전통과 애국심을 깊이 존중하고 그를 아버지처럼 따르며 진심으로 조언을 구했습니다. 자신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존슨에게 러셀은 무장 해제되었고 결국 존슨의 가장 강력한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스스로에 대해 나는 자주적이고 똑똑하며 도덕적인 사람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 팩트나 논리로 이 믿음을 공격하면 뇌는 이를 신체적 위협과 동일하게 받아들이고 방어 태세를 취합니다. 따라서 설득은 논리의 싸움이 아니라 감정의 포용 과정이어야 합니다. 상대의 말에 깊이 귀를 기울이는 딥 리스닝, 상대에게 가르침을 청하여 우월감을 느끼게 하는 태도, 그리고 공통점을 강조하여 우리는 같은 편이라는 느낌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뜻한 햇볕이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듯 긍정과 인정만이 상대의 견고한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한 문장 마무리. 논리로 이기려 들면 적을 만들고 감정으로 품으면 내 편이 되니 상대의 방어벽을 뚫으려 하지 말고 그 문을 스스로 열게 만드는 따뜻한 긍정의 전략을 구사하십시오. 제8장 자기 회방의 법칙. 핵심 포인트. 우리가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곧 현실을 해석하고 창조합니다. 부정적이고 방어적인 태도로 스스로를 가두지 말고 개방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로 세상을 대하며 기회를 능동적으로 끌어당겨야 합니다. 내용 요약. 러시아의 작가 안톤 체호프는 알코올 중독자이자 폭군인 아버지 밑에서 가난하고 비참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는 세상을 원망하고 냉소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느 날 자신의 불행을 주관적인 감정이 아닌 객관적인 의사의 눈으로 관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괴물이 아니라 불쌍하고 병든 인간으로 재정의했습니다. 이러한 태도의 전환은 그를 피해의식에서 해방시켰고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연민과 통찰을 담은 작품을 쓰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태도는 세상을 보는 색안경과 같습니다. 두려움과 의심이라는 렌즈를 끼면 타인의 호의도 공격으로 보이고 결국 방어적인 행동을 하게 되어 실제로 적을 만듭니다. 이를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고 합니다. 반면 호기심과 모험이라는 렌즈를 끼면 위기도 기회로 보이고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어떤 불행이 닥쳐도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라고 한탄하지 말고 이 일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라고 물으십시오. 당신이 먼저 세상에 미소를 보내면 세상도 당신에게 미소로 화답할 것입니다.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는 아모르 파티의 자세가 당신의 인생을 바꿉니다. 한 문장 마무리. 세상은 당신의 마음 상태를 비추는 거울이니 불운을 탓하며 스스로를 가두지 말고 대담하고 관대한 태도로 세상과 마주하여 행운을 당신 쪽으로 유인하십시오. 제구장 억압의 법칙. 핵심 포인트. 사회와 과정에서 억눌린 내면의 어두운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고 왜곡된 형태로 분출됩니다. 따라서 내면의 어두운 충동을 인정하고 이를 창조적인 에너지로 통합해야 합니다. 내용 요약. 미국의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대중 앞에서 항상 예의 바르고 근면하며 평범한 가정 출신의 좋은 사람 이미지를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그의 측근들은 그에게서 섬뜩한 이중성을 보았습니다. 술에 취하거나 위기 상황이 되면 그는 의심 많고 복수심에 불타며 편협한 발언을 서슴지 않는 전혀 다른 인격으로 돌변했습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은 그의 억압된 그림자가 통제 불능 상태로 터져나와 스스로 대통령직을 파괴한 사건이었습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인간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공격성, 이기심, 야망 등 부정적이라 여겨지는 특성들을 무의식 깊은 곳으로 억누르는데 이것이 그림자를 형성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억눌린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고 압력밥솥처럼 내면에서 끓어오르다 엉뚱한 순간에 폭발하거나 타인에게 투사됩니다. 지나치게 착한 척하거나 도덕적인 척하는 사람일수록 그 내면의 그림자는 짙습니다. 우리는 내 안에 이 어두운 면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타인의 사소한 실수에 과도하게 분노한다면 그것은 내 안의 그림자가 반응한 것입니다. 이 강력한 에너지를 억누르지 말고 긍정적으로 사용하십시오. 공격성은 추진력으로, 예민함은 디테일한 관찰력으로 승화시킬 때 우리는 더 깊이 있고 매력적인 온전한 인간이 됩니다. 한 문장 마무리. 지나치게 선한 가면 뒤에는 반드시 억눌린 괴물이 살고 있으니 내면의 그림자를 부정하지 말고 길들여 강력한 창조적 에너지로 승화시키십시오. 제10장 시기심의 법칙. 핵심 포인트. 시기심은 인간의 본성 중 가장 숨기기 쉽고 파괴적인 감정입니다. 가까운 친구나 동료의 미묘한 시기심 징후를 포착하고 자신의 자존감을 타인과의 비교가 아닌 내부 기준에 두어 시기심의 독을 해독해야 합니다. 내용 요약. 소설 프랑켄슈타인의 작가 메리 셸리는 가장 친한 친구라고 믿었던 제인 윌리엄스로부터 끔찍한 배신을 당했습니다. 제인은 겉으로는 남편을 잃은 메리를 위로하며 곁을 지키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메리의 문학적 재능과 명성을 깊이 시기했습니다. 제인은 교묘하게 메리에 대한 험담을 퍼뜨리고 메리가 좋아하던 남자들에게 메리를 비하하며 자신을 돋보이게 했습니다. 메리는 나중에야 가장 친한 친구가 가장 무서운 적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시기심은 나와 전혀 다른 사람보다는 비슷한 위치에 있는 친구나 동료 사이에서 가장 강렬하게 타오릅니다. 인간은 타인의 행운을 나의 불행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기심 많은 사람은 타인의 성취를 운이 좋았을 뿐이라며 깎아내리고 은밀한 방해 공작을 펼칩니다. 누군가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을 때 입가에 스치는 미세한 실망감, 눈빛의 차가움을 놓치지 마십시오. 또한 시기심의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자신의 성취를 지나치게 자랑하지 말고 운이 좋았다거나 도와준 덕분이다라며 겸손하게 공을 돌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끊임없는 비교의 지옥에서 벗어나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며 스스로의 성장에 집중해야 합니다. 한 문장 마무리. 가장 가까운 친구가 당신의 몰락을 바라는 가장 위험한 적일 수 있음을 명심하고 비교를 멈추고 스스로의 기준에 집중함으로써 시기심이라는 독을 해독하십시오. 제11장 과대망상의 법칙. 핵심 포인트. 성공은 현실 감각을 마비시켜 과대망상을 낳습니다.
성공할수록 자신의 한계를 명확히 인지하고 성취를 운이나 팀의 공으로 돌리는 현실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추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디즈니의 전 CEO 마이클 아이스너는 취임 초기 파트너와 함께 디즈니를 파산 위기에서 구해내고 황금기를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연이은 성공은 그에게 독이 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은 내 천재성 덕분이라는 과대망상에 빠져 건축이나 테마파크 설계 등 문외 아닌 분야까지 독단적으로 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비판을 거부하고 이사회를 자신의 하수인으로 채우려다 결국 참담한 실패를 맛보고 불명예스럽게 퇴진했습니다. 성공은 우리에게 자신감이라는 선물을 주지만 동시에 과대망상이라는 환각제를 주입합니다. 성공의 도취감에 빠지면 운이나 타이밍, 동료의 도움 같은 외부 요인을 망각하고 오직 자신의 능력 덕분이라고 믿게 됩니다. 현실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순간 우리는 이카루스처럼 추락하게 됩니다. 성공할수록 우리는 스스로에게 쓴소리를 해줄 악마의 변호인을 곁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팽창하는 자아의 에너지를 자기 과시가 아닌 위대한 과업 자체에 쏟아야 합니다. 자신의 크기가 아니라 프로젝트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집중하는 것이 건강한 과대망상입니다. 한 문장 마무리. 성공의 달콤한 도취감은 눈을 멀게 하는 마약과 같으니 치솟는 자아의 풍선에 현실인식이라는 바늘을 꽂아 겸손함을 잃지 마십시오.